한물 가버린 매체 할 때 그 한물간이 영어로 무엇일까 하면은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네. 의외의 단어이죠? 네, 몰랐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주 익숙하진 않을 텐데, 우리가 그냥 올드하다 하면은, 네, 그냥 있던 게 낡으면 그냥 올드해지는 거고, 아웃 오브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지나면, 뭐, 옷이 유행 지나듯이 그렇게 신문이 날짜가 지나듯이 그렇게 날짜가 지나면 아웃 오브 데이트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문을 살펴보면 업솔리트는 전부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나면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기술은 한물간 기술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미술사의 역사를 보면 항상 매체 발전에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인상파나 후기 인상파 사람들이 왜 기존의 화가들과 다르게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냐 할 때 아주 흔한 설명 중에 하나가 사진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이제 재현의 역할을 걔네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귀족 초상화만 그려도 먹고 살 수 있었던 화가들이 그 기능을 사진에게 뺏기고, 이제 사진이 재현할 수 없는 거, 사진으론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회화 자체가 변하였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에 설득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림이 점점 더 추상화된 이유도 이제 점점 사실적인 재현을 다 사진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매체의 발전이, 네, 미술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뭐 너무 흔한, 네, 아주 흔한 설명입니다. 이 정도 흔한 설명이 아니고, 로잘린 크라우스가 말하는 한물간 매체라는 건,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즘에 뭐 레트로, 뉴트로 그래 가지고 어떤 복고풍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의 유행으로서. 그거와 괄호를 넣고 싶네요. 네.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느낌을 여러분이 좀 잘 잡아 주시면 좋겠는데, 로잘린 크라우스는 어쨌거나 매체에 대해서 집중해서 감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 그리워져서 요 정도의 차원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매체에 집중한 차원에서 한물간 매체가 갖는 미학적 저항의 잠재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교재에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진은 보도 사진처럼, 네, 사실을 전달하거나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예술 표현에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기록으로서의 사진보다 예술로의 사진이 더 부각이 된 때가 언제냐 하면은 1980년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소위 아티스트라고 하는 예술가들과 사진사가 좀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 미술관에서 사진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고 익숙해지고, 심지어 페인팅보다 사진 작업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그 시점이 이제 80년대인데, 그 198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사진이 왜 이렇게 기술적 도구에서 미학적 도구로 강하게 넘어올 수 있었나. 더 사실적인 역할을 맡는 다른 매체들, 더욱 더 뛰어난 뭐 CCTV라든가 이런 매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 이거는 이제 한물간 매체가 된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한물간 매체가 되었을 때 얘는 미래나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기술적인 어떤 느낌을 주지 않고, 이제 이거 자체가 갖는 감수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자꾸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건데, 이건 좀 진짜 심하게 레트로예요. 이것과는 좀 층위가 다르게 오직 최근의 한물간, 좀 전까지는 기술 매체였는데, 나름 이게 기술 매체였다가 갑자기 밀려나면서 지금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더 미학적이고 감성적인 코드를 갖게 되는, 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대가 여러분에 맞춰서 자신들이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 계속 감수성이 다른데, 어느 시대에는 손편지를 써야지 그걸 메일로 쓰기만 해도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던 시대가 있다 하면, 요즘에는 카톡으로만도 충분히 다 감정 교류가 되잖아요. 네, 이런 식의 매체 발전, 거기서 바로 직전에 한물간 매체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43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어 중에 하나로 네. 두 번째 문단이죠. 두 줄 빼고 나서 그 아래서 한 네 번째 정도 보면 1990년대 이후 장수 특정적 작업에 대한 기술에서 층위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는 현상이 나오죠. 층위 지금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반복드리고 있습니다. 레이어라고요. 네, 여러분들 포토샵 많이 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 레이어 개념인데 자, 이 레이어 개념을 잘 습득한다면 이것을 말하는 비평의 논의 혹은 뭔가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차원에까지도 적용을 한다면 이야기를 훨씬 더 제대로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예로 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뭔가 좀 기술적으로는 훨씬 떨어지지만 감성적인 느낌을 낸다 치는데 심지어 요즘에 핸드폰은 필터를 통해서 그 느낌을 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일부러 필름을 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고 얘는 필터로 그 느낌만 낸 거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럴 때는 단선적으로 그냥 하나의 시간축에 놓고 얘가 기술적으로 앞서네 뒤에 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이 가장 앞서 내가 전 애를 흉내내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라는 걸 산 이유도 지금 너무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너무 복제가 쉽고 다 파일화 돼 있는데 자기는 뭔가 손에 꼭 쥐고 한 장밖에 없는 물질적인 걸 갖고 싶어서 산 그런 주위 환경의 맥락이 없으면 이거 자체를 사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층위로 꼬여 있고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위에서 보면은 얘와 얘가 앞선 거고 얘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다른 층위에서 보면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 수학할 때 평면을 x축과 y축으로 놔서 x로 보면 몇, y로 보면 몇 이러면 이게 그냥 하나의 평면이면은 위치가 서로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레이어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저 레이어에서 보는 게 막 달라지겠죠. 네. 이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143쪽엔 자꾸 지형학적이라는 번역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토폴로지를 번역한 건데 토폴로지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위상학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상학이라는 단어 딱 들으시는 순간 뭐에 대한 건지 좀 아시겠어요? 전혀 안 와닿는 사람도 많죠. 네. 위상학이 너무 어감이 소통이 안 될까 봐 여기서 아마도 지형학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만 네, 위상학 한번 적어 드릴게요. 요렇게 토폴로지라고 쓸 수 있고요. 네. 층위 바로 밑에 층위의 지형학적 성격, 즉 위상학적 성격이라고 말하는 건 topological n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학이란 게 뭐냐? 또 이 사전 검색해 보시면 아까 말한 수학에서 x축, y축이 분명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좀 더 배운 그런 수학 말고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뭐 어떤 마을에 다리가 6, 7개 있는데 이 7개의 다리를 한 번도 겹치지 않고 하나씩만 건너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도는데 가장 가까운 건 무엇인가 막 이런 문제들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연결 네 이런 거에 대한 수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어쨌든 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 지도를 펼치고 네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 미국이 있지 이런 식의 기하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라는 개념과 같이 설명을 하시면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조금 더 3차원보다도 더 많이 네 4차원까지는 모르겠고 어쨌거나 어떤 이미지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위나 지형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매체를 다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매체에 대해 생각하는 툴이 되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143쪽 아래에 보면은 또 많은 작가들 그러한 예로 그룹 머터리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룬파루키, 헨리 콜레센까지 이만큼 한 달락의 작가들이 쭈루루룩 소개가 됩니다. 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좀 불길하시죠. 2주차 숙제와 비슷한 숙제가 나가겠다라는 네, 감이 싹 오시죠. 네, 그땐 제가 예시도 안 드렸는데 오늘은 한번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고른 건 펠리스 곤잘레스 토레스를 골라서 네, 세리 레빈하고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중에 누구 할까 마지막까지 지금 약간 고민하다가 네, 셰리 레빈은 작년에 했으니까 뭐 했어도 기억 못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작가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냥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동성애 작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기 애인도 에이즈로 죽었고 자기도 에이즈로 죽었던 그 에이즈 시대에 에이즈 시대를 대표하는 네, 그런 작가다 나오면서 작품 설명이 자꾸 동성애가 사적인 어떤 거 혹은 사회적으로 되게 지탄받는 어떤 거에서 그것을 그냥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읽을 수 있게 해준 많은 작품 코드들을 열어준 그런 작가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테고요. 이제 그 동성애 코드로 읽는 네, 그 맥락에서 읽는 게 가장 흔한 해석 방법, 가장 많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쿠바 출신 뭐 이래요. 그래서 사회 계층적으로 봤을 때도 전형적인 백인 남성층이 아니고 네, 소수인종층에서 작가로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그런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글에서는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를 매체랑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락 전부 다 작가 이름이 쭉 나온 뒤에 이들은 항상 자신들이 매체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미술 매체의 맥락성도 함께 검토한다라고 했으니까 매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작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뭐 마지막에 나오는 하룬 파루키 같은 경우는 워낙 매체랑 늘 연결돼서 이야기가 되는 작가다 치면 세리 레빈도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같은 경우는 다른 주제로 더 알려져 있지만 이 글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의 매체적 특징은 어떤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뭐 봄에 환절기 지나고 황사 오고 이럴 때는 딱히 특별한 일이 아닌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차라리 아프려면 배가 아프자 열이 나거나 목이 아파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때 하필 목이 아프네요. 네. 자,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를 익히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네,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요. 네. 자꾸 보여드리네. 요렇게 말랑한 네, 사람들이 흔히 좋아할 만한 작가들을 많이 소개하는 책에서도 빠짐없이 당연히 이렇게 한번 등장하는 작가고요. 그리고 또 우정화 교수가 쓴 이 책도 지난번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남겨진 자들을 위한 미술.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쉽게 읽히도록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소개드린 것보단 조금 더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긴 있어요. 네. 어쨌거나 이 책도 첫 챕터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고요. 저도 뭐 문화센터 강의 이런 거 나가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강의하면은 빠뜨리지 않고 하고 싶어 하는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도판만 보자면 앞에 이건 뭐냐? 그러면 완벽한 연인이라는 작업으로 두 개의 시계가 똑같은 시간을 가고 있는 그냥 시계 두 개를 걸어서 설치한 작업이죠. 네, 하나의 시처럼 이것은 이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가 자기의 동성 남자친구와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이별했는가에 대해서 알던 모르던 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상을 정말 잘 건드려주는 작업에 해당하고요. 또 매우 유명한 이 사탕을 집어가는 작업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몸무게만큼의 사탕을 이렇게 쌓아놓고 관객들이 이것을 그냥 집어가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육신 물질을 나누어 먹게 만드는 네, 그런 작업인데요.
이 작가도 이제 세상을 뜨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대단한 인기 작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작가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로는 주로 에이즈 시대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은유로서의 질병, 수잔 손탁이라고 굉장히 오늘 좋아하는 사람 너무 커밍아웃 많이 하네. 신준영 교수 글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 타인의 고통이라는 명작으로 제가 더욱 사랑하는 수잔 손탁이 쓴 글인데요. 이 은유로서의 질병, 코로나 시절에 읽으면 또 다른 감동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그냥 질병일 뿐인데 이게 은유로서 메타포를 가져요. 이 책을 읽어보면 예전 오페라 같은 데 보면은 꼭 여주인공이 폐병 걸려 죽어요. 폐병은 참 아름답게 묘사되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귀족들이 막 이렇게 야유회를 가면 남자들은 실크해트를 쓰고 양복을 다 차려입고 오는데 여자들은 어깨가 이만큼 파인 드레스를 입고 와 가지고 꼭 이렇게 더 많이 폐렴에 노출되고, 그래서 폐결핵 같은 게 걸리면 막 콜록콜록거리면서 손수건에 막 빨갛게 피를 토하다가 창백하게 말라 가지고 이렇게 막 죽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련의 여주인공에게 되게 잘 어울리는 병으로 예술이 그런 식으로 질병, 이게 그냥 단순한 질병이지만 은유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 단순하게 딱 그게 그냥 그 팩트로만 있지 않고 자꾸 어떤 그 감성이 달라붙잖아요. 네. 한물간 매체가 색다른 감성을 이렇게 입는 것처럼 질병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은유로 사회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야, 이 사회 암적인 존재야." 라고 했을 때, 암이라는 건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암은 수술을 해서 도려내거나 방사선을 쪼여서 막 죽여버려야 된다. 얘를 완전히 뽑아내 버리지 않으면 얘가 퍼져서 네, 주변을 더 오염시켜서 결국은 모두를 죽게 만든다라는, 그래서 어떤 질병이 갖는 그런 은유들을 얘기하고, 당연히 이 여러 가지 질병이 갖는 은유 끝에는 에이즈에 대한 은유도 나옵니다. 80년대 미국 사회에서 에이즈가 가졌던 함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지요. 지금은 에이즈도 약으로 관리를 잘하면은 네, 당연히 바로 죽는 병이 아니고, 그리고 꼭 이게 꼭 동성애만으로 감염되는 병도 아니고, 이게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것은 수잔 손탁 같은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바뀐 거고, 심지어 아직도 뭐 이때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하나 나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누구 하나 확진자가 떴는데 그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얘가 이렇게 놀러 다녀서 확진이 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질병에서 딱 끝나지 않고 항상 그 너머에 함의를 갖는 거죠. 은유를 갖고 이렇게 의미가 생겨나는 네, 그런 맥락이 강한데, 그런 맥락에서 펠리스 곤잘레스 토레스를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오늘 하고 있는 텍스트는 이 유명한 작가에 대해서도 매체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시도를 던져 놓아서 제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